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통을 하고자 사연을 작성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하는 동안 제 할도리만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을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어요. 시댁 식구들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동안 무시당하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는데 시동생이 재작년에 결혼을 하고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동서와 결혼을 했으면 똑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가 워낙 얇아서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쉽게 휩쓸려 다녔어요. 그런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남편이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소리친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때뿐이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신우와 시모에게 매번 안 좋은 말들을 듣는데 옆에 있던 제가 상처받을 만큼 시댁 식구들의 언행이 너무 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동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시동생이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저 또한 시댁 식구들에게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걸 신우가 느끼고 있었는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선 저에게 불만 섞인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동서와 과일을 깎으면서 한마디 하게 되었죠. 똑같은 사람이고 한 식구를 받아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데 동서만 노력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네요.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허락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반대했으면 동서도 이런 힘든 상황 안 겪어도 됐을 텐데요. 이미 한 번의 아픔이 있는 동서라 재혼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서방님 하나 믿고 따라왔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으면 강하게 반대를 했어야죠. 우리 엄마가 작은 새언니를 받아주고 싶어서 결혼 허락해 준 줄 아세요?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미 5살이나 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데리고 있는데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작은 오빠가 하도 좋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지. 솔직히 이 결혼 이미 반대하고 있었어요. 작은 오빠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건데 새언니가 지금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관계를 망친다는 거 몰라요? 엄마, 큰오빠가 하도 새언니를 감싸고 도니까 이제 아예 개념을 상실했나 봐. 이러니 내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엄마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지? 자기 마누라 편에서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어떤 심정인지 살필 생각도 없는 거지? 어느 누가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겠어? 네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런 일이 너한테도 생기면 조금도 고민 안 할 것 같니? 그래도 일단 받아준 거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한 가족이 됐으면 어머니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그만 마음 푸세요. 어머님이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재 씨한테 더 잘할게요. 네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화가 생기는 거잖아. 재수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야지. 형은 갑자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나도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사람 눈치 보랴, 우리 가족 눈치 보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 것까지 네가 감수할 생각으로 재수 씨 선택한 거 아니었어? 책임 없는 행동할 생각이면 당장 때려치워. 너는 아직 결혼 생활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동서는 시댁 식구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시동생의 묻히기만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동서한테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강행했으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두 모녀가 동서에게 온갖 험한 말을 퍼부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거기에 더해 동서의 아이는 아예 돌볼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아이는 그래도 시동생이 아빠라고 인정했는지 따라다니는데 받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묻히기만 모습들을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집에 있을 땐 얼마나 더 심할지 안 봐도 모든 상황들이 눈에 훤하더라고요. 시모와 신우가 동서를 대하는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이런 생활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까지 훔치게 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면 더 오랜 시간 끌지 말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막상 겪어보니 눈앞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 나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줄 몰랐었거든. 동서는 큰 아픔도 있고 애까지 있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것 보고 그만큼 신중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 만약 지금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동서 갈 길 가는 게 방법이야. 저도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이가 저한테 아이가 있는 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쉽게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할 때 한결같았고 제 아이도 자기 친자식처럼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이와 함께 결혼하면 이번에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부터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길래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제 선택이 이번만큼은 틀리지 않았길 바랬는데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저도 지금 많이 힘드네요. 형님,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임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어요. 동서도 시동생의 변해버린 모습과 시모와 신우가 자기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두고 싶었는데 임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놀랐어요. 동서는 임신 소식을 가족들 중에서 저에게 처음 꺼내는 거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축하받을 일이지만 결혼 초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뱃속의 아이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긍정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임신한 거에 대해 가족들이 전부 알아야 동서에게 앞으로 조심할 거라 생각해 빠른 시일 내에 시동생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동서는 잠깐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거실에 모여있는 가족들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시모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동서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아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다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유전자 검사하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내 손주라는 걸 받아줄 수 없을 것 같구나. 너 며칠 전에도 전 남편 만나고 왔었다며? 내 아들이 그러던데 애 핑계로
전 남편과 만났었는데 저녁 늦게 들어왔다고. 제가 전 남편을 만났던 거와 이 사람 아이를 가진 게 무슨 상관인 거죠? 설마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녁 늦게 들어왔었다며. 그리고 최근에 자주 만났었다는데 그럼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니?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도 아이 때문에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옛 기억에 빠져서 술 한두 잔씩 걸치다 보면 분위기 타서 호텔에 갔었겠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전 남편을 잠깐 만났던 건 양육비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재혼하고 나서 갑자기 양육비가 끊겨서 돈 문제로 만나게 된 거라고요. 저녁 늦게 돼서야 들어온 건 친정집에 잠깐 들린 것뿐인데 왜 그런 상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람 아이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전 남편의 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말로는 양육비 때문에 만났다곤 하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엄마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의심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양육비 문제로 꼭 직접 만나야만 했어? 전화 통화로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 나랑 결혼했는데 전 남편 만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나도 그 전까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이런 기분으로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분간 친정집에 가 있어.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데 전 남편의 자식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모습에 남편은 혀를 차며 화를 냈지만 시모와 시동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서 서러움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시동생은 동서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시동생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려버리고 싶은 거 힘겹게 참아내면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신우는 제가 시동생을 노려보는 걸 보더니 자기 엄마 말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냐면서 저에게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화가 안 나겠어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했을 때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불행한 길을 또다시 걸어가려고 서방님을 선택했겠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서방님의 아이지 전 남편의 아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방님은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되죠. 동서는 애가 있었고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2번의 결혼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서방님이 동서한테 매달리지만 않았어도 동서는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고요. 힘들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서방님의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떻게 이런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의심받을 행동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랑 오빠가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전 남편과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비를 안 줘서 직접 만나러 갔다고? 전화 통화로 하면 되는 걸 굳이 얼굴 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도 전 남편한테 미련이 남았으니까 만나자고 한 거겠지.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가서 양육비 그동안 밀린 거 받아내 왔어요. 저 혼자 아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있지만 제 아이는 자기 아빠한테 버려진 거라고요. 얼굴조차 안 보려 하는데 그럼 양육비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제 아이한테 뭐라도 더 해주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하잖아요. 민재 씨한테 경제적인 짐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전화통화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회사로 찾아가 더 악착같이 받아낸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엄마로서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어도 저 혼자 버는 돈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다시 시작하는 결혼 생활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정해주지 않는 마당에 이 집 구석에 붙어있을 필요 있겠어요? 조만간 이혼서류 보낼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 나중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밝혀졌을 땐 양육비나 제때 보내줘. 알겠어? 동서는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동안의 불만들과 서러웠던 걸 전부 다 쏟아내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갈라서기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듯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냐며 얼굴을 붉혔고 시동생은 시댁에서 나가는 동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는 시동생에게 이혼하는 게 잘한 결정이라면서 남의 자식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뱃속에 있는 자식까지 남의 자식인 게 맞는 것 같다면서 동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낸 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전 남편의 자식이라 걸리면 위자료 청구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꼬리 내리고 도망치려 하는 거라는 억지스러운 말들로 시동생에게 동서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더 키우게 만들었어요. 듣다 못한 남편은 신우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화를 냈고 시모는 잘못도 없는 막내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남편을 무섭게 노려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시모는 밖으로 나가는 저희 부부에게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일절 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이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서로 등 돌리며 지내는 동안 저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가끔 얼굴도 봤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데 시동생이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동서를 보고 있는데 저 또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동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너무 답답해했어요. 동서는 하루빨리 정리돼서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면서 눈물을 쏟아내었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너무 안타까워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바로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시동생이 왜 동서와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죠.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너 동생 갈구러 온 거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저번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엄마한테 소리치며 뛰쳐나갔잖아. 쟤도 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저는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달려온 줄 알아요?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아직까지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형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이건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 이혼을 해주던 말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너 재수씨 뱃속에 있는 아이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확인되면 이혼 안 할 생각인 거지? 친자가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냐? 잘 알고 있네. 엄마가 그랬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내 친자식이면 며느리로 다시 받아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위자료 왕창 뜯어내겠대. 그 전까진 이런 관계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던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중에 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동안 내가 쏟아부은 정성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확실해질 때까지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야. 진짜가 확인되면 그때 잘해주면 되지. 정말 이기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방님 아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왜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기 아내를 믿어주지도 않는데 나중에 친자로 밝혀진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미 서방님은 동서와의 관계가 벌써 무너졌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건 서방님 때문이 아니라 동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한마디 하려고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장 이혼하세요. 동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너 그렇게 한가하니? 네 애들이나 잘 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봤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모든 진실을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때 결정할 거다. 시모와 시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을 듣게 된 동서도 화가 많이 났는지 아이가 태어나도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분노를 표출했고 동서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시동생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땐 아이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나서야 움직일 것 같아 동서는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었죠. 결국 예상대로 지저분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동서가 받는 상처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고 그렇게 임신한 몸으로 시동생을 상대해 몇 달간 법적 싸움을 진행하던 어느 날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이 갑자기 이혼을 해주겠다며 잠깐 시댁에 와서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전화통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직접 얼굴 보길 원해서 시댁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에 만삭이 된 동서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라도 생기게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는 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서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던 시동생이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을 땐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한테 동서와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전달해 준 뒤 일이 끝나는 대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시모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은 뒤 동서를 왜 시댁에 불렸냐고 물어봤습니다. 너도 오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일손이 부족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오면 나야 좋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작은 애는 김장을 안 해봤잖아. 그래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기본적인 건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이혼 핑계로 내 집에 불렀다. 너는 우리 집에서 김장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작은 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김장 한번 안 해보고 이혼 도장 찍게 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지금 만삭인 동서한테 김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곧 출산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김장하다 진통 오면 출산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양수 터져도 그게 걱정 없다. 내가 애를 셋이나 낳아봤는데 양수 터져서 늦게 병원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 작은 애 이제 막 도착했네. 해지기 전에 끝내야 돼서 정신없으니까 너도 올 거면 최대한 빨리 와서 도와주거라. 시동생이 동서에게 전화를 했던 건 시모가 김장 때문에 일부러 시킨 거였어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동서는 이혼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시댁으로 갔던 거였죠. 만삭의 몸으로 시모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됐던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길래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이 앞섰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시댁에 도착해 마당으로 달려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했고, 저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동서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모에게 당한 동서가 너무 안타깝고 딱해서 제 몸으로 감쌌는데, 시모는 며느리 교육하는데 어디서 끼어드냐며 저에게 사정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옆에 있던 신우도 시모를 따라 저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죠. 300평이나 되는 마당에 쌓여있던 김장김치를 동서에게 담으라고 시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모는 고졸년들끼리 잘들 논다면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동서는 산통이 오기 시작해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동서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두 모녀의 다리를 잡아 사정없이 들어 올려버렸어요. 이미 저도 눈이 돌아버려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을 했습니다. 절여져 있던 김장김치를 양손에 들고 시모와 신우에게 쉬지 않고 던졌어요. 시모는 힘겹게 절여놓은 김치를 던졌다고 분노했고, 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오길래 옆에 있던 양념 속 재료를 바가지로 퍼서 시모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시모는 김장김치 양념을 눈에 정타로 맞아 괴로웠는지 바닥을 뒹굴었고, 신우는 시모가 당한 걸 보고 화가 났는지 똑같이 저에게 달려들길래 빨간 소쿠리로 신우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거친 숨을 몰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시동생을 보지 못했던 저는 시동생에게 그대로 뺨을 맞았고, 귀가 멍할 정도로 어지러웠지만 그동안 시동생이 동서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사정없이 시동생의 다리 사이를 올려쳐 버렸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 놀리지도 말라며 평생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뒹굴고 있는 시동생을 따라다니면서 쉬지 않고 걷어찼어요. 그렇게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한 사이 동서가 산통으로 괴로워하길래 서둘러 산부인과에 가야 할 것 같아 동서를 부축했고, 그 사이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마당을 보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도와 동서를 차에 올려 태운 뒤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동서는 김장김치를 시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김장김치를 담그지 못하겠다고 하자 시모와 신우가 막무가내로 가방을 뺏은 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달려들었고, 발길질하며 난리를 치는 사이 제가 도착한 거였죠. 다행히 동서는 산통 끝에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 발길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 좀 더 힘껏 올려칠 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고, 동서는 시동생과 두 모녀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절차를 다시 밟던 도중 시댁 식구들이 알고 싶어 했던 시동생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실에 불쑥 찾아왔고,
시댁 식구들이 동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남편과 제가 시댁 식구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의 친자 검사부터 확인해 보자며 떨어진 모발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에서 듣고 있던 동선의 가족분들이 산후조리실에서 한바탕 난리를 쳤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산후조리실에서 내쫓겼어요. 동서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댁 식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걸 저희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동생과 99% 일치하다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시댁 식구들에게 아이의 얼굴을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저희 부부만 알길 원했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친자가 맞는지 확인만 하기 위해 도와달라며 저에게까지 찾아와 깍듯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친자 확인이 되어봤자 달라질 건 없다고 내쫓아 버렸어요. 동선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시댁 식구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근에 시댁 식구들이 동서의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는 걸 알게 됐고 그동안 보인 행실들이 아이의 친모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받아 이혼 성립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친자인 걸 확인하면 뭐 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인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할 것 같네요. 동서도 이번 일이 해결되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난히 올해는 봄이 일찍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저는 25살 건장한 남자입니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작년에 태어난 귀한 딸도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봄처럼 이른 나이지만 가장이 됐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겪은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초등학생이었던 전 엄마를 따라 집을 나왔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자라왔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절 맡은 것에 늘 후회하셨고 항상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 탓에 소심했고 엄마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 혼자서 뭐든 해야만 했어요. 엄마는 항상 주변에 남자들이 있었고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와 이혼을 왜 하게 됐는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아빠를 원망하는 욕설 뿐이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엄마는 지금의 새아빠와 재혼을 했고 새아빠에게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어렸고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새아빠는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그나마 엄마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엄마가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학교가 끝난 저를 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손에는 커다란 트렁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었고 엄마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따라오라며 어디론가 앞장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 났어? 아저씨랑 싸운 건 아니지? 이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 학교까지 나온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말 좀 해봐. 배고프지? 너 햄버거 좋아하잖아. 우선 먹고 이야기하자. 아, 진짜 궁금하네. 이번에도 집에서 나와야 해? 아저씨는 엄마한테 잘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런데? 엄마가 뭐가 어때서? 잘 됐어. 그냥 우리 둘이 살자. 나 취업반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열심히 기술 배워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아저씨가 싫다고 하면 엄마도 큰 소리 치고 나와. 진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이 가정 지키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새아빠, 엄마한테 너무 잘해줘.
엄마, 한평생 이런 남자와 가정 꾸리는 게 소원이었고 너도 알잖아. 쉽게 깨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1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잖니? 어차피 독립해야 할 거 조금 빨리 당겨졌다고 생각해. 학교 근처에 원룸 잡아줄게. 그리고 네 이름으로 통장 만들었어. 매달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엄마는 밖에서 만나자. 엄마, 그런 게 어딨어? 아저씨가 그래? 난 자기 자식 아니니까 갖다 버리래? 2딸만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 아들은 안중에도 없지? 아저씨가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야 하잖아. 내가 눈에 거슬린 짓 했으면 앞으로 안 하면 되고 엄마랑 살고 싶다고. 새 아빠한테 이제 아저씨라고도 안 하고 동생들도 잘 볼게. 그러니까 동생들 볼 필요 없어. 지금 한창 예민한 애들 앞에 네가 있는 게 좀 그래.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새아빠도 여자들만 있는 집인데 네가 있는 게 불편한가 봐. 부모들이 그래. 특히 우리같이 다 큰 애들이 합치면 더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앞으로 엄마가 원룸 자주 찾아갈게. 반찬도 해놓고 그럴 테니까 여동생들 앞에는 나타나지 마. 새아빠는 어떻게 봐도 상관없었지만 엄마마저도 저를 이상하게 본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자주 반찬이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오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에 찾아오는 횟수도 줄었고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온갖 알바를 전전하다 신발 가게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일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서로 일하면서 연애를 시작했고 1년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됐어요. 아빠와 엄마 같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원룸을 나와 아내와 모은 돈으로 투룸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임신 5개월이 될 때까지 가게에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일을 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아내가 만삭이 되고 혼자서 일을 하게 되자 돈을 모아도 그 자리인 것만 같았어요. 모은 돈은 투룸 월세로 나가기 바빴고 생각보다 임신을 하게 된 아내에게 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친정에 가 있는 건 어떻게 했냐는 말을 했어요. 아내는 시골에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시다면서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가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결국 엄마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 엄마도 없는 아내에게 가끔은 저보다 같은 여자로서 어른된 엄마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 아내의 존재를 엄마에게 알렸습니다. 반가울 것 같았던 엄마와의 만남은 최악의 순간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나 졸업하고 3년 만인 것 같은데? 엄마, 그동안 잘 지냈지? 나 궁금해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야? 가끔씩 네가 문자로 잘 살아있다고 했잖아. 그거면 됐지. 안 본 사이에 살은 좀 빠진 것 같다. 나 결혼했어. 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했어. 엄마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게 맞는데 동생들도 고등학생이고 손이 많이 갈 텐데 내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나보다 5살은 많은데 진짜 착해.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3개월 됐어.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데 언제 만나볼래? 얘 좀 봐라. 너 미쳤어? 네 나이에 결혼이 말이 되니? 그리고 애까지? 아니 어떻게 상황을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으면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이 동네 좁아서 소문나면 어쩌니? 당장 이혼하고 애는 엄마 보고 키우라고 해. 이혼 서류는 엄마가 받아줄 테니까 누구 앞길 막으려고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놔? 아니, 이럴 게 아니다. 너 걔한테 당장 가자. 엄마, 진정 좀 해.
이렇게 화낼 줄은 몰랐는데 엄마가 축하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아이랑 아내는 걱정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한 거야. 엄마는 같은 여자니까 임신해서 얼마나 힘든 게 많을지 알잖아. 아내가 친정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밖에 안 계셔. 내가 도움을 청할 어른이라곤 엄마뿐이라 엄마가 도와줘. 도와줄 테니까 그년한테 가자니까. 당장 이혼 못할 거면 애라도 치우자. 3개월 됐다고? 아이고 이 멍충아. 이제야 엄마라고 나한테 연락하니? 차라리 애 낳고 연락하지 그랬니? 엄마가 아는 산부인과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너 지금 한창인데 애가 말이나 돼? 애가 얼마나 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건 줄 알아? 그리고 딱 보니까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구만. 엄마한테 평생을 짐같이 굴더니 이게 무슨 꼴이니? 좋은 집안에 장가라도 잘 가서 효도하면 좀 좋아? 다른 집 아들들 봐봐. 좋은 대학에 직장에. 근데 넌 이 꼴이 뭐야? 너희 아빠랑 이혼할 때 그냥 너도 네 아빠 따라 보내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도 그때 널 보내지 못한 게 후회가 돼. 아이 지우고 이혼하고 와. 안 그럼 엄마는 너 다시는 안 봐.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도 마. 이 동네 좁아서 이사를 가도 좋고. 3년 만에 만난 엄마는 그동안 알았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아빠를 따라갔을 걸 하고 후회를 했어요. 기대했던 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알바를 한 개 더 구해 3개의 알바를 뛰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치킨집 배달을 하고 새벽에는 택배 물류 창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신발 가게가 11시 오픈이어서 오전에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택배 물류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빌라에 사는 아래층 여자였어요. 아내가 나이도 같아서 서로 친구가 됐다고 한번 소개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어디세요? 이나가 갑자기 발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요즘 자꾸 몸이 안 좋다고 했는데 손이랑 발도 붓고 그래서 임신하면 다 살찌는 거라 아침에 동네 산책할 겸 운동하기로 했거든요. 1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안 와서 집으로 가서 전화도 하고 불러도 보는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나가 막 배를 움켜잡으며 발작을 하는데 저 정말 처음 봤어요. 손을 막 꺾고 다리가 떨리고 너무 놀래서 우선 119 부르고 방금 응급차 타고 간 거 확인하고 전화 드려요. 빨리 병원으로 가보세요.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전화를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 틈에 의식이 없는 채로 누워 있었어요. 너무 손이 떨려 두 손을 맞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제일 나이가 있는 의사가 저에게 왔어요. 제발 아내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분이 만성 고혈압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우선 날이 밝으면 산부인과 진료부터 볼 겁니다. 아내분은 고혈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을 텐데 남편분은 전혀 모르셨어요? 산부인과 진료하면서 소변 검사만 해도 나오는 건데 제가 일이 많아서 산부인과 예약날에 같이 못 가줬거든요. 항상 병원 갔다 왔냐고 하면 잘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혹시 병원 예약하고 안 갈 수도 있나요? 병원비 걱정 때문에 한번 예약하고 안 간 걸 저한테 들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보조금 나오는 거 몇 푼 된다고 그거 병원비에 쓰라니까 모았다가 이 꼴 났네요. 응급조치는 했으니까 부인과 선생님 오시면 검사 받고 피검사 결과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입원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내분이 임신 중독증이에요. 이게 임신 중에 발생한
고혈압성 질환인데 이렇게 발작할 때까지 놔두고 치료를 안 했다는 건 심각합니다. 아내분은 태아 걱정은 안 하셨답니까? 분명 징조도 있었을 텐데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 한번 오려하지 않았다는 게 답답하네요. 이게 심하면 산모한테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게요. 태아는 성장장애나 잘못하면 태반 사망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다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아내나 아이 중에 누굴 택하라는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2명 다 살려주세요. 아내의 몸은 온통 호스와 선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배며 팔이며 다리며 차마 눈 뜨고 광경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침대 옆에서 들려오는 아기 심장소리와 아내의 심장소리가 들리는 화면을 보고 있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일을 엄마한테 알리면 당장 저와 아내를 떨어뜨리던지 나 몰라라 했겠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아빠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는 아빠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일을 해야 했고 곧 신발가게 오픈 시간이 다가와서 아내를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손에는 일이 잡히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넋놓고 있는 저를 보자 사장님이 부르셨어요. 야, 너 일 이따위로 할 거야? 왜 DP 되어야 할 신발이 없어? 이래서 내가 어리고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일 안 시키려 한다니까. 당장 신발 안 찾아와? 사장님, 이해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제가 신발을 가져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 아니에요. 여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고작 신발이나 훔치는 애로 보셨어요? 전 분명 안 훔쳤고 모르는 일입니다. 의심하는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럼 너 아니면 손님이 와서 가져갔다는 거냐? 다른 알바생들은 착실히 등록금 벌려고 알바하면서 공부까지 하는데 넌 학교도 안 다니고 그저 친구들이랑 놀려고 퇴근 시간 맞춰서 칼같이 나가잖아. 내가 30분만 더 일해주라고 해도 아주 무섭게 거절하잖아. 너 같은 애 한두 명 받겠냐?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치킨 배달 알바 때문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도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 트집 잡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CCTV 보셨어요? 보시고 이렇게 확신 가지시는 거예요? 사장은 그날 저를 잘라버렸고 다음날 같이 일했던 알바 형의 전화로 제가 누명을 쓰고 잘린 것을 알게 됐어요. 사장은 조카를 알바시키기 위해 가장 만만했던 저를 해고시킨 거였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가게에 있는 신발들을 모조리 다 불태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사치였고 하루빨리 다른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고졸인 저를 정규직 회사에서는 써줄 일이 없었고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에는 아내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많이 모이는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일이 일용직 일이었고 밤에는 노래방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까지 일용직 회사 앞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줄을 섰습니다. 다들 나이가 있으셨고 그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렸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린 것 말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 비해 경력도 힘도 노련함도 없었기에 항상 업체에 뽑히는 건 뒷전이었습니다. 한 번 나가면 돈을 많이 받아서 오지만 한 번 못 나가면 그만큼 하루가 다 날아가서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아저씨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틈에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일용직 회사 사장 눈에만 잘 띄면 단가 높은 일자리도 몰래 주고 출퇴근 비용도 업체에다 말해서 더 받게 해준다고요. 하지만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도 그 근처까지도 갈 수가 없더군요. 이미 저보다 한 발 빠른 분들이 많았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커피 심부름부터
사장님 눈에 들려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눈에 띄는 일은 포기했고 그저 하루 공치는 일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모두 사장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사람만 유독 사장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보다 많아봐야 5살, 6살 더 먹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매일 불만을 사무실에 쏟아내고 나오는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도 가까이 다가오면 모른 척 피하거나 대꾸도 하지 않았고 미운 우리 새끼 마냥 항상 혼자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장에만 나가면 아저씨들이 사장 몰래 그분을 챙기는 게 보였어요. 분류는 다르지만 혼자 있는 것만은 동지 같은 묘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저씨들은 제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절 무리해서 끼워주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는 건설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고 현장에 나갔어요. 잠도 부족한 상태였고 매일 일을 나갔기 때문에 몸이 고장이 나도 낫겠구나 싶었죠. 현장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에 시멘트 벽돌을 실어 올려 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힘만 쓰면 되는 일이어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렇게 시멘트 벽돌을 엘리베이터에 올려 보내려는 찰나에 사고가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실을 수 있는 벽돌을 최대한을 많이 실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중간에 멈췄고 휘청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미쳤어? 이렇게 무거운 걸 여기에다 실으면 어쩌자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작정했어? 이 엘리베이터 끊어지면 저 건물에 있는 사람부터 여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 임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많은 걸 다 실은 거야? 너 힘도 좋다, 아주. 죄송합니다. 생각 없이 막 올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는지 몰랐어요. 당장 내릴게요. 너 나 때문에 오늘 일당 받은 줄 알아라. 이거 정규직 애들 놈이 보면 별별 꼬투리 다 받을 거야. 어려 보이는데 꽤 매일 나온다. 24살이요. 이런 일을 하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괜히 인력사무소 사장님께 이상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까는 정말 실수였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날이 엄청 섰네. 누가 뭐래? 하필 일용직이냐. 젊어서 좋은데 오라고 하는데 많을 것 같은데. 나도 뭐 젊긴 한데 난 일용직밖에는 받아주는 게 없어서 여기도 솔직히 언제 그만 나오라 할지 모르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은 사장님하고 친해요? 보니까 매일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아저씨들이 사장님한테 잘 보이면 업체의 출퇴근비도 받게 해준대요. 어린애가 돈독이 올라도 아주 단단히 올랐구나. 사장이 무기가 뭔 줄 알아? 세금도 안 내지. 중개 역할만 하고 정작 업체들한테는 세금 많이 떼면 근로자들 절대 안 보낸다고 아주 갑질이 장난 아니야. 넌 말해도 모르겠지만 사장한테 가까이 가지 마. 갑질 중에 그런 갑질이 없어. 그래도 이 인력사무소로 모이는 게 그 동네 인력사무소가 거기밖에 없거든. 동종업계는 아주 씨를 말리는 사람이야. 얼마나 독한데. 그래도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사장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요? 전 형이 사장님한테 성질내고 매일 다투는 게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미쳤어? 나를 처음 봤다지만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냐? 그 정도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근로자들 휴식 공간 좀 마련해달라고 하는 거야. 매일 아침 6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면 뭐하냐?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근로자만 대기번호 먼저 주고 너나 나 같은 사람은 그나마 중간 계급이지. 그 사장놈 눈엔 외국인 근로자는 더 못해. 내가 꼬맹이 너 데리고 무슨 말 하겠냐?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사장한테 자꾸 도발해요. 형도 오래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일용직 회사 오고 말하는 법을 잊을 뻔했어요. 여기 아저씨들은 어리다고 안 끼워주더라고요. 오늘 일 끝나고 뭐하냐? 술 한잔 할래?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밖에 안 본 사람과 최단기간 친해져 본 적이 있을까요? 정수형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저에게 한 줄기 물을 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 말이에요. 어쩌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었기에 더 반가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 쌓아놓은 슬픔과 두려움 같은 것을 모두 정수영에게 토해냈습니다. 형은 어떠한 말도 조언도 하지 않고 어깨를 내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지만 형의 어깨를 빌어 울고 말았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했겠죠. 그땐 취했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네요. 아주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인력사무소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혼수 상태인 아내에게 당신 곁에는 내가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나오고는 했어요. 그 힘에 더욱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고 오늘도 정수영과 같은 현장에 나가게 됐어요. 형이 있어서 일이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형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다가 그만 보면 안 될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형, 그게 뭐예요? 아니 왜 있어야 할 팔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제 노래방 알바를 너무 열심히 했나봐요. 피곤해서 그런지 헛것이 보이네요. 네가 본 게 맞아. 나 한쪽 발 없고 이건 의수야. 가끔씩 이렇게 빼줘야 물집도 안 잡히고 혈액순환도 좋거든. 실망했냐? 실망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겐 안 돼. 뭐 어쩌라고. 실망을 왜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런데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일을 저 가짜 손이, 아니, 의수가 감당할 수 있어요? 형,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이거 사장이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봐주면 고맙고, 알면 잘리겠지? 안 그래도 나 싫어하는데. 그나마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형님들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녔지. 험한 일은 잘 안 시키더라고. 내가 사장한테 큰 소리 치고 근로자들 위해서 말하니까 고맙다고 무거운 거 못 들게 하고 내일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의수까지 들킨 건 네가 처음이다. 절대 말 안 할게요.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시켜요. 내가 형 손이 될 테니까. 그 후로 정수영과 더 친해졌고 한 번은 아내에게 인사도 하러 갔었어요. 일용직 일은 힘들었지만 돈도 될 뿐더러 정수영과 함께여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일은 나름 즐거웠지만 병원을 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점점 아내의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의사와 간호사들은 제가 한 생명만 선택하기를 바랬죠. 장인어른께 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장인어른은 농사도 마다하고 아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병원에 왔는데 장인어른이 오늘따라 너무 이상하게 밝은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항상 축 처진 어깨로 울상인 얼굴인 채로 힘없이 대해주셨는데 무척 이상했습니다. 진우야,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얼마나 힘들어. 어린 나이에 이나 때문에 내가 널 볼 면목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나 보내주자. 이나가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거 보면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의사들도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나도 이제 지쳤다. 너랑 내가 언제까지 두 사람 몫의 병원비를 낼 수 있겠니? 우리 이나는 놓아주고 아이라도 살리자. 이나가 임신하고 기뻐서 전화한 게 아직도 서네. 그날 하루 종일 내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 이나도 자기보다 아이를 살리라고 할 거야. 내가 이나를 잘 알아서 그래. 진은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뜻대로 해주겠니? 아버지,
저 그렇게는 못해요. 왜 이렇게 반 미친 사람처럼 돈만 버는데요? 이나랑 아이 살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불 깔아주고 베개 놓아주면 저 한 달이고 1년이고 발 편히 뻗고 잘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나랑 아이랑 같은 이불에서 세 식구 나란히 누워서 천장 볼 거예요. 그거 하나 하려고 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업무과 직원들이 오늘 또 올라왔죠? 그래서 아버지 지금 마음 약해지신 거죠? 저한테 연락하라니까. 돈 더 많이 벌어올 테니까 이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약한 소리 하면 무너져요. 저한테 가족이라고는 아버지랑 이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뿐이라고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하시면 시골로 돌아가시라고 할 거예요. 네 맘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심한 말 했다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마. 아내의 출산이 가까울수록 병원은 살릴 확률이 높은 아이 쪽을 택했습니다. 아내는 출산 도중 잘못될 수도 있고 설령 두 생명을 다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아내의 병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간이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미련하게 아내도 아이도 놓지 못하나 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을 위해서, 난 할 만큼 했다는 말을 남기기 위해서요. 병원에서는 밀린 입원비를 재촉했고 출산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수술비와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최소한의 보조를 해준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필요했어요. 어김없이 인력사무소에 출근을 했고 한동안 조용했던 사무실이 정수영의 난동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팔 하나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내 사업장에 와서 그렇게 기고만장 행패였냐? 너도 근로자라고 쉼터 만들어달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래도 젊은 게 일 하나는 잘하는지 업체에서 자꾸 너 불러달라는 거 내가 싫어도 해줬더니만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어디서 사기를 치고 앉았어? 내가 너 신고하려던 거 그나마 예정이 있어서 참는다. 에이 더럽게 시간 뺏겼네. 그럼 내 핸드폰이나 주세요. 나도 더 이상 여기서 일할 맘 없으니까 분명 어제 사무실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왜 자꾸 발뺌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뭘 모르나 본데 요즘 핸드폰 잊어버려도 컴퓨터랑 연결만 해놓으면 위치 다 나와요. 내 핸드폰이 여기를 지키는데 자꾸 없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줄 알지 자꾸 물어? 너 거물이같이 작작 좀 해라. 원래 없는 것들이 더 자존심만 있어서 기고만장이지. 아침부터 재수없으니까 당장 꺼져. 달라고요 내 핸드폰. 당신한테는 필요도 없잖아. 제 신폰도 아니고 어디다 팔아 넘겨도 얼마 안 나온다고요. 사장님한테는 나 같은 놈 골탕 먹이려고 숨겨둘 수 있지만 나한테는 엄청 귀하다고요. 다시는 여기 안 올 테니까 줘요. 내가 사무실 다 엎어버리기 전에. 너 아주 사람 잡겠다 몰아가는데 선수네. 내가 널 왜 골탕 먹이니? 머리 아프게 굳이 내가 머리 쓰고 시간 쓰지 않아도 네 인생은 쓰레기 바닥이야. 핸드폰은 여기 없으니까 가서 사든지 말든지. 굳이 너 같은 애도 핸드폰이 필요하냐? 한팔로 신고하시게. 이 자식 내보내고 얘 도와준 놈 있으면 우리 회사 나올 생각 하지도 마. 사장은 점점 인신공격으로 갔고 정수영은 핸드폰을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얼핏 저녁을 먹으면서 핸드폰에 어릴 때 헤어진 가족 사진이 있어서 소중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했지만 제가 선뜻 나설 용기는 없었습니다. 정수영이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장은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결국 근로자 아저씨들에게 명령을 해서
정수영은 사무실에서 끌려 나오게 됐어요. 다들 사장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수영을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렇게 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권력이라는 것을, 돈의 힘을 보고 말았어요. 저 또한 아저씨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아채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정수영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주머니에 있는 17만 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어제 받은 일당이었고 저는 오늘 벌면 되지만 형은 당장 하루 일당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수영은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주자 마지못해 수긍을 했습니다. 형, 오늘은 사장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일 다시 와봐요. 그리고 핸드폰 어디다가 떨어뜨렸는지 잘 생각해봐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 어제 현장에서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형이 착각한 걸 수도 있고요. 오늘 그 현장 가면 싹싹 다 찾아볼게요. 나한테 형 번호 있으니까 계속 전화해보고 그러면 되겠죠. 너 누나 안 믿냐? 분명 여기라니까. 사장이 나 골탕 먹이려고 내 핸드폰 돌려주지 않기로 작정한 거야. 그리고 내 폰에 있는 사진 보고 한쪽 팔 없는 건 알았겠지. 이제 여기 더러워서 일 안 할란다. 네 사정 모르는 거 아니니까 넌 열심히 돈 모아서 가족 지켜. 그리고 오늘 네 일당은 내가 반드시 갚을게. 나도 진짜 쪽팔려서 너무 받기 싫은데 여기 아니면 당장 내가 일할 곳이 없다. 어디 가서 배달 일을 하겠냐? 이 손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두드리겠냐? 잘 살아라. 나 간다. 그렇게 정수영과 작별 아닌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형이 없는 일용직 회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갔고 그 이후로 아내는 출산을 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고 아내는 하늘이 돕고 있는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저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딸하고 소녀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제가 한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밀린 병원비와 입원비는 턱없이 쌓여만 갔고 결국 아내의 병실을 내줘야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이는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돈도 있고 제가 일용직하면서 열심히 모으면 가능했지만 아내는 이미 병원비로 빚도 상당히 졌고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게 되어서 퇴원 소속을 하려고 원무과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병원비를 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잘 보세요. 2001호 김이나 환자예요. 도대체 몇 번을 확인해야 해요? 벌써 5번도 넘게 확인했어요. 영수증도 몇 장을 뽑아드려야 합니까? 분명히 4천만 원 완납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루 안에 다 내셨네. 어디 천사라도 왔나 보죠. 병원비도 다 내셨는데 아내분 계속 입원하실 거죠? 혹시나 해서 장인어른께 물어봤지만 장인어른도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대신 이렇게 큰 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생각을 거뒀습니다. 분명 엄마는 아닐 테니까요. 누가 병원비를 냈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업무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CCTV 열람을 할 수 없고 신원을 파악해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불안했지만 그래도 아내와 아이가 같은 병원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퇴원을 한다는 건 결국 아내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았는데 마치 지금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해 버텨냈고 아내 역시 아이를 만나기 위해 살려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비를 내준 의인을 찾는 것에 소홀할 때쯤 꿈만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기 학생, 혹시
이름이 박진우 아니에요? 어렸을 때 헤어지긴 했는데 얼굴이 그대로네. 너 진우 맞지? 아빠야. 이 녀석아. 언제 이렇게 컸니? 아직도 이 동네에서 사나 보구나. 엄마랑 같이 살겠네. 아빠 기억 안 나? 아빠예요? 엄마랑 안 산 지는 꽤 오래됐어요.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했고요. 거의 남남처럼 살았어요. 진짜 아빠란 말이죠? 그렇다니까. 하긴 너 10살 때 헤어지고 지금 보니 몇 년이 흐른 거야? 10년도 넘었네. 진우야, 형은 기억나니? 너 형 잘 따랐잖아. 내가 둘을 다 데리고 왔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네 형만 내가 데리고 가고 너는 엄마 품에서 잘 자랄 줄 알았다. 아직 어리기도 했고 엄마 품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병원에서 만난 아버지는 어릴 적 엄마와 이혼해 흩어졌던 아버지였습니다. 엄마와 이혼 후 형만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했어요. 혹시나 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찾을 수 없었고 저도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병원에서 만난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펑펑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살만하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아버지는 겨우 진정이 됐는지 마음을 추스르고 형을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온 이유는 형이 아파서 온 거라고 했어요. 어디가 아파서 온 건지 걱정이 됐지만 아버지가 더 걱정하실까봐 궁금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고 나오는 사람을 향해 아버지가 형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은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점점 저에게 다가오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 형을 보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형이 20살 때 아빠 따라 공장일 배우면서 한쪽 팔을 잃었어. 처음에는 적응 못하고 반항만 하더니 어느 순간 철이 들더구나. 그런데 세상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일용직 회사라도 겨우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 정수가 나한테 동생이 생겼다면서 자랑했었어. 한쪽 팔이 없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동생을 만났다고. 아빠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근데 아까 진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정수가 아는 동생이랑 사연이 너무 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알았지. 정수가 아낀다는 동생이 친동생이라는 걸 말이다. 그걸 알아차리자 눈물이 멈출 수가 없더구나. 그리고 여기 병원을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는 동생 아내와 아이 병원비를 내주려고 온 거였어. 근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산부자는 병원 복도에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살면서 여유라는 걸 느껴볼 수 없이 바쁘게 돈만 벌면서 살았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너무나 가족을 그리워했었고 그걸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병원 직원들이 말리러 오지 않았으면 산부자는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을 겁니다. 정수영이 일용직에 나오지 않았을 때부터 가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없는 번호로 나와서 형을 찾는 건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영은 제가 줬던 17만 원을 잊지 않았었고 그 후로 다른 일을 구하며 삶을 이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다 복권을 샀고 기적처럼 30억이라는 거액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고 형은 가장 먼저 제가 떠올라 병원비를 모두 내줬던 거라고 했습니다. 몰래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만났고 결국 정수영이 제 친형인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한꺼번에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한 설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파가 자식을 여럿을 뒀는데 자식들은 일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의지하자 노파는 걱정이 앞섰다고 해요. 자신이 죽고 난 후 자식들이 걱정됐고 노파는 죽기 전 자신의 밭에 보물을 묻어두었으니 파서 쓰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식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밭을 파기 시작했고 넓은 밭을 아무리 파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에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자식들은 할 수 없이 밭에 곡식을 심기 시작했으며 곡식은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열매를 보자 어머니의 마음을 깨우쳤다고 해요. 보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밭을 일구고 먹을 것을 얻는 행위가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어릴 적 이 설화를 읽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진 환경으로 내쫓는 엄마의 마음도 어린 마음에 포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요. 결국 설화의 내용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의 기쁨을 알았고 진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형을 만나 병원비는 덜었지만 계속 일용직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다녔던 일용직 회사가 아니고 그 옆에 근사하게 차려진 정수영이 운영하는 일용직 회사 말입니다. 형은 일용직 사장에게 보란 듯이 그 옆에 건물을 사서 일용직 회사를 차렸습니다. 형의 회사는 근로자 휴게실도 있었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일을 줬습니다. 몇 달쯤 지나자 전 사장님의 일용직 회사는 더 이상 근로자들이 찾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형의 일용직 회사는 근로자들이 몰려왔고 업체들도 문의가 많았어요. 아직 아내는 병원에 있고 아이는 장인어른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아내가 태어나는 날에 건강하게 자라있는 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적을 나누고 싶었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복이 온다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시는 대단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20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 두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를 피해서 성인이 되고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궁핍한 상황에서 대학은커녕 생활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처음 아내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저와는 다르게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내에게 저는 어느덧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아내는 친해졌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와 아내 모두 고작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내에게 낳아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질 거란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진주야, 솔직히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면 너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냥 마음만 보자면
지금의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축복이야. 너랑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괜찮은 일인지 모르겠어. 특히나 우리 상황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아이 무조건 낳을 거야. 아이는 축복이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같이 키워보자. 우리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잖아. 그런데 우리 사랑으로 만들어낸 아이인데 어떻게 버려?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낳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키울 거야. 그렇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는 그래도 임신을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너는 앞으로 배가 불러올 테고 몸도 무거워질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거기다가 너는 활달한 성격인데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걱정을 한 거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는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가족들이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사실 처음부터 난 낳을 생각으로 너한테 말한 거야. 네가 찬성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거고, 같이 키우겠다고 한다면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꿈이거든. 여기에 우리 아이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살림이라고 해봤자 제가 살고 있었던 월세 원룸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지원은커녕 소식을 알고 교류도 하지 않게 되었죠. 아내는 배는 점점 불러왔고 함께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도 아내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고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 때까지는 더욱 정신없이 지냈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월세 단칸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겠노라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아이는 하루 종일 울고 점점 먹는 양은 많아지지. 나 더 이상 감당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밖에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봐줘. 지금 당신이 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 자신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냥 집에 두지 말고 밖에 좀 나가게 해줘. 이렇게 두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일 좀 그만두고 당신이 집에서 아이 좀 보라고. 진주야, 미안해. 아이 보는 거 많이 힘들지? 당신 마음 이해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돌 되기 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정말 좋지 않네. 다른 것보다
당신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더 도움받을 것도 없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나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진주야, 조금만 버텨줘.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도 보내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내가 미칠 지경이라니까? 어떻게 사람 말을 제대로 못 들어? 솔직히 당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도 그것보다는 더 돈 잘 벌 자신 있어. 솔직히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겠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나보고만 아이 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 책임지고 봐.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우리 먹고 살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줘.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직하고 나면 좀 괜찮을 거야. 너무 힘들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는 소리를 하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선뜻 봐주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맡기고 난 후에 정말 홀가분해했죠.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한 번 나가면 하루 이틀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아내의 우울증을 해소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아이의 돌이 지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고 일하면서 야간에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껏 고졸이었기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아이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진주야, 나 이번에 들어가게 된 곳에서 대학도 지원해 준대.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월급도 지금까지 쓰리잡 하면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 아이 어린이집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낮 시간에는 좀 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집에도 늦게 오고 홀로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당신이 좀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 드디어? 정말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미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참 다행이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나도 일하고 싶어. 집에서 쉬는 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우울했던 것도 그래도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알았어.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해. 어린이집은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줬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게.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니까 저녁에는 당신이 집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학교에 갈 것 같아.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 알겠어. 당신도 학교 다녀야 하니까. 내가 저녁에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저의 상황은 점차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는 근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순탄하게 생활을 하는 데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도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저녁에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혹은 저희 사정을 알고 있었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자 아내와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약속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적어도 아이는 저녁에 당신이 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회식이며 야근이며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일 다니니까 알지만 회식은 몇 번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중에서 회사 내부에서 회식하는 건 얼마나 되는데? 매번 당신이 다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당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거였으면 이미 나도 빠졌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 당신처럼 모든 편이 다 봐준 회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일하다가 저녁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가버리면서 왜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보고만 아이를 안 본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매번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내가 학교에 안 가는 날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회식이다 야근이다 했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원래 주말 근무도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도 나가야 한다고 하고. 당신 진짜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건 맞기나 해? 같은 회사 사람들은 다 일찍 끝나서 집에 온다고 하는데 당신만 바쁘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나도 공부하느라고 아이를 매일 보지 못하는 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 봐. 당신은 역시 육아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 신경이 그렇게 쓰이면 당신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 일이랑 공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만 힘든 거 아니었냐고.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를 하든 어떻든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 내가 일 그만두면 어떻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벌어다주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우리 생활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번 집도 없이 월세의 생활비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 솔직히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 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이만큼은 못 벌었는데 지금은 6시까지만 일하면 전에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벌어. 그리고 그 정도면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 식구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내가 할게. 부족한 거 내가 어떻게든 메꿔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게. 당신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데? 살림을 전혀 신경 안 써서 모르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돈 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야? 됐어. 지금도 바빠서 아등바등 하고 있으면서 돈 관리는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3, 4일은 야근이나 회식을 한다면서 자정이 될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내와의 다툼도 많아졌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라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할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딸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즈음 저는 아내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관리를 아내가 모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두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그래도 올해는 이사를 좀 가는 게 낫지 않겠소? 언제까지 이렇게 원룸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소진이도 학교에 들어가니 방은 있어야지. 대출을 받든 어떻든 일단 투룸이라도 이사를 가자. 지금까지 돈 얼마쯤 모아두었어? 그래도 연봉도 많이 올랐고 우리 쓰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꽤 모아두지 않았나? 좀 모은 돈이 있으면 그거랑 대출도 받고 해서 이사를 가자. 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네. 무슨 돈? 우리한테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무슨 연봉이 1억이나 돼?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돈을 모은다고 그래? 3인 가족 사는데 생활비가 얼만 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 연봉 많이 올랐지. 전보다 오른 거지.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매달 나가는 지출은 왜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진짜 지금까지 돈 많이 모아뒀겠다 생각하면서 산 거야? 어떻게 적은 월급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아니, 그래도 내가 주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리 쓰는 거라고는 저녁 한 끼밖에 없는데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외식도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거기다가 차도 없잖아. 옷도 한 벌은 안 사봤고 수진이도 그냥 주변에서 얻어다 준 옷만 입혔던 거 아니야? 그런데 매달 500은 더 갖다 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돈 한 푼 저축한 게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여기에 당신 월급까지 합치면 거의 700은 넘을 텐데 한 푼도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고작 몇 년 500만 원 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해? 아이는 크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번 돈 얼마인 줄 알고 당신이 그렇게 더해서 신경을 쓰는 건데? 당신도 당신 용돈 다 빼고 생활비 주면서 왜 나는 내 돈을 고스란히 가져다 썼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내 용돈 빼면 돈 얼마 없어. 3인 가족 생활비 얼마인 줄이나 알고서 저축했냐 안 했냐 하는 거냐고. 안 되겠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할게.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나 아는 분이 몇 년 만에 돈 많이 모았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거 배워서 해볼까 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모아볼 테니까 당신도 월급 다 쓰지 말고 생활비로 조금만 줘.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죽어도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얘기를 했고 생활비로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 지금껏 어디서 생활비를 썼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죠. 하는 수 없이 앞으로 제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생활비를 입금해주지 않는다면서 저에 대한 불만을 더더욱 키워갔습니다. 그 불만 때문이었는지 점점 아내는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아내와 크게 다투던 날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빈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낫겠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야? 10년만 죽어라 고생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우리 형편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솔직히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집에서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아이는 둘째 치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았고 거기다가 일 다니면서 번 돈 나한테 한 푼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니 하다못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지금껏 아이 학교에 신경 한 번 안 썼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애 밥이라도 챙겨줘 봤어? 아님 학교를 챙겨줘 봤어? 아님 생활비를 줘봤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다 주면 단주라는 사람이었잖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나중에 돼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나 나갈 테니 알아서 살아. 아내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죽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 핸드폰 신호가 끊긴 곳은 다리 위였죠. 그곳에서 아내의 핸드폰과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생활비를 보냈던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에게서 받았던 생활비를 친정에 대부분 보내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가서 따져봤자 뭐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친정에 보내던 돈을 보내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내가 떠난 거라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세상을 떠날 수 없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아이는 치열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딸은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슬퍼하다가 조금씩 극복을 해나갔어요. 어느덧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아이가 되었죠. 공부도 제법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챙겼어요. 매번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겨주었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고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곳에서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딸이 택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진아, 아빠 괜찮아. 일 안 도와줘도 돼. 이제 막 수능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래. 아빠도 쉬엄쉬엄 일해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아빠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기특하네. 엄마가 이 모습 보면 우리 딸 기특하다고 기뻐하겠다, 그지? 그런데 이렇게 아빠 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엄마도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도 가고 집에서 늦잠도 자고 그래. 아빠, 나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할걸? 아빠 여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길도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다더라고. 그럴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아빠도 더 좋지 않겠어? 길도 내가 찾아주고 짐도 같이 옮겨주고 집도 찾아주면 아빠도 수월하지.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아빠랑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아, 그렇구나. 대학 가면 기숙사 들어간다고 그랬지? 벌써 이렇게 크다니 시간 참 빠르네. 아빠가 어릴 때 소진이 태어나서 부족한 게 참 많다.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자라줘서 아빠는 너무 고마워. 엄마 손 많이 필요했을 텐데 서툰 아빠 손이라도 잘 잡아줘서 고마워 우리 딸. 좋은 대학도 간다니 너무 대견스럽다. 나는 아빠 닮았나 봐. 아빠도 어렵게 대학 갔다면서. 그런데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했다고 했잖아. 아빠 상도 받은 거 나 책상 정리하다가 봤어. 이거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엄마도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좋아. 그래도 아빠 다시 결혼 안 하고 엄마 자리 지켜준 거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해. 딸은 늘 저를 생각하는 든든한 아이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택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딸을 매번 거절했지만 딸은 대학에 가면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없다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택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택배 일은 즐거웠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옆에서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택배 일을 하던 중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길을 잘 몰라 딸과 같이 헤매다가 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저도 쳐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실종된 아내였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맞지? 당신 어떻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여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설마 나랑 다투고 나가서 못 들어왔던 거야? 그래도 우리 소진이 보러는 왔어야지. 여보, 여기 우리 딸이야. 벌써 대학에 가게 되었어. 수능 끝나고 잠깐 내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맞지? 엄마, 왜 여기 있어?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한 번을 안 왔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나 소진이야. 나 엄마 다 기억하고 있어.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아니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고요. 저는 남편이랑 딸이 있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주야, 진주 너 맞잖아. 김진주. 발에 있는 흉터 자국도 똑같고 얼굴 점도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사고 때문에 혹시 기억을 잃었어? 우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당신 정말 우리 몰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 당신들 몰라요. 아내는 저희를 보고서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단코 모른다고 잡아떼는 아내를 보면서 저와 딸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어떠한 사고로 아내가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니 저희를 처음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놀란 아내의 모습을 봤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때 문득 떠올랐던 곳이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선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한 번도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아내는 최근까지 친정 식구들과 가족 사진을 찍었던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저 아내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청담동에서 아내를 봤어요. 이거 그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제가 가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 소진 아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와서 우리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빈곤한 집구석 못 참겠다고 나간 자식이야. 이제 와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건데? 걔는 다시 자기 인생 잘 찾아서 살고 있어. 가서 괜히 잘 사는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 속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장모님, 아내 유품 정리할 때 생활비로 준 거 장모님께 거의 다 보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궁핍하게 살 때도 장모님네는 그 돈으로 생활하셨죠.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왜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소진 아빠가 이러니까 우리 딸이 못 참은 걸세. 이제 와서 돌이킬 건 없어. 우리 딸도 이젠 거기 사람이고 이젠 김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이제 그만하게나. 보상이 필요하면 그 보상 해줄 테니 여기도 그만 찾아오게.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그렇게 알고. 아내의 친정을 방문하고 그때 청담동 사모님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은 딸이었어요.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딸은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찾아본 듯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엄마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가출을 해서 가족들을 유기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를 명의도용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청구와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 청구 리스트를 작성하고 아내의 집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자 그제야 아내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솔직히 그 집구석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었어. 더 이상 살다가는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집을 나왔던 거야.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미안하지만. 지금 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당신이 소장 보내온 거 남편이 알았어. 내가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 당신이 가서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 김진주 아니야? 당신 왜 당신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뻔히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아니 당신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렇게 증오했던 친정 가족들이랑은 지금껏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내가 줬던 생활비도 다 장모님한테 갖다 줬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친정이 너무 힘들었고 한번 도와주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가서는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정에 간 거야.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신발이랑 핸드폰 두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나오니까 당장 가야 할 곳이 없고 친정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도 못해. 당신이 사람이야? 자식 버리고 지 살 길 살겠다고 나간 게 사람이냐고? 우리 딸이 당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나 알아? 평생을 슬퍼하고 그리워했어. 엄마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을 줄이야. 당신 벌 받을 거야. 나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고 당신 끝까지 복수할 거야. 복수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내가 집 나올 생각이나 했겠어? 그냥 그때 잘못 당신도 했으니까 이해 좀 해줘.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지금 가족들이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제발 내 행복 가지고 가지 말아줘. 행복? 지금 가족들이랑 행복하다고? 진짜 당신 뻔뻔하고 거지 같다. 당신이 낳은 소진이는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딸한테 상처 주고서 행복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이랑 다시 돌아갈 일 절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기만했던 거 용서 못해. 그거 다 배상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더 이상 찾아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절대로 그 부탁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발각되었죠. 아내는 실종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몇 해 전 실종되었던 사촌의 주민번호였어요. 그 이름으로 뻔뻔하게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아내는 미지급 양육비를 1억 가까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되었죠.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결국 그쪽 집안에서도 쫓겨난 듯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생활비를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대학 진학 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저는 다시 대학 근처로 집을 옮겨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 역시 아내와는 완전히 끊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번호도 바꾸었죠. 아내의 사건으로 택배 일도 쉬게 되었다가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10여 년을 일했던 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딸은 여전히 공부를 잘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내와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딸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항상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